한양의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았던 어느 날 궁궐 깊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임금이 그 기생을 데려오라 하셨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이아. 예천에서 태어나 천부적 재능으로 조정을 들썩이게 만든 기녀. 그녀의 노랫소리가 한번 울려 퍼지면 장수는 칼을 내려놓고 학자는 그를 잊어버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치명적인 운명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 왕자의 난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며 왕권을 거머쥔 강철 같은 군주. 그가 처음으로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바로 가이아였습니다. 그 순간 궁궐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이 왕의 후궁이 되는 일, 그리고 옹주라는 파격적인 칭호를 받는 전례 없는 사건은 왕실 내외의 질서를 뒤엎었고 권력과 질투가 소용돌이치며 한 여인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결국 해선옹주. 그런데 역사는 묻습니다. 과연 그녀는 영광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불꽃에 가장 먼저 타버린 희생자였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왕실을 뒤흔든 단 한 명의 여인 해선옹주 가이아의 비극과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407년 태종 7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옥은 황상과 총재 기무, 두 고위 무관이 한 기생을 두고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군사를 동원한 무력 충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은 조선 건국 16년째를 맞이한 신생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고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새로운 질서와 옛 관습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무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법과 질서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대옥은 황상이 먼저 가이아를 자신의 기첩으로 삼았습니다. 기첩이란 기생 출신의 첩을 의미하는 말로 당시에는 관리들이 기생을 첩으로 들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황상은 가이아의 재능과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오군이라는 직위는 종이품에 해당하는 높은 무관직이었습니다. 황상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가이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재 기무 역시 가이아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기무는 단순한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공신으로서의 지위는 그에게 상당한 특권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황상이 가이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황상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정식 군사를 동원하여 동료 무관의 집을 포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군사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양거리에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 한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백성들은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멀찍이 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역모라도 일어난 것이냐?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기무의 군사들은 황상의 집 안으로 쳐들어가 가이아를 찾았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고 창고와 뒷마당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황상의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고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가이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황상이 미리 그녀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기무가 움직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이아를 안전한 곳에 숨겨둔 것이겠지요. 기무는 허탕을 친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신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다시 한번 가이아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황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무가 다시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은 황상은 자신도 군사 20여 명을 급히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기무의 군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한양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조선의 고위 무관 2명이 군사를 동원하여 싸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들이 울부짖고 병사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전쟁이나 역모가 아닌 오직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 숨을 죽였고 어떤 이는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로구나. 고위 관리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여 싸우다니. 저것이 우리를 지켜야 할 무관들의 모습인가? 또 백성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불과 1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군기가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궁궐로 전해졌고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태종에게 이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소식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편전에서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태종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태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군사를 사사로이 동원하여 여색을 탐한단 말이냐. 태종 이방원은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조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지만 왕자의 난을 통해 피로써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제들과 천황까지 제거하면서 권력을 잡았던 그는 누구보다도 권력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왕권 확립에 집착했습니다. 여자 한 명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여 사사로이 싸운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율 위반이자 국가 기강의 문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군사는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망을 위해 마음대로 군사를 동원한다면 그것은 곧 왕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조선 초기는 아직 나라의 기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고려 말에 혼란상이 채 가시지 않았고 건국 공신들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국가 질서를 바로잡으려 애쓰던 참이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신문고를 설치하며 호패법을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그가 추진하던 모든 개혁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법이 서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이번 일을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태종은 현실적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미묘한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숙고 끝에 태종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가이아를 차지했던 대오군 황상은 파직되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일에 군사를 동원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황상은 궁궐로 불려와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은 국가의 녹을 받는 무관으로서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멀어 군사를 동원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태종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정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상의 정치 생명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던 무관이었지만 한순간의 욕망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이아에게는 곤장 80대의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곤장 80대는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매를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를 맞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수속, 즉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면 실제 매질은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사실 가이아는 이 사건의 피해자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두 남자의 다툼에 휘말린 것이니까요. 그녀는 황상에게 끌려갔고 기무의 군사들에게 쫓겼으며 결국 이 소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종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고 형식상 가이아에게도 형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기무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동자이자 먼저 군사를 동원하여 동료의 집을 공격한 기무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조선 건국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공신들의 힘이 아직 강력하던 시기였기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신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고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렸으며
심지어 법적 처벌에서도 일정 부분 면제되었습니다. 김우는 바로 이 공신 특권의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속으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신하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공신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자칫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 치욕을 가슴에 새겼고 훗날 공신 세력을 견제하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실록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우는 공신이라는 이유로 일단 처벌하지 않았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태종의 좌절 그리고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는 당시 조선 사회의 여러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공신 세력의 영향력이 강했다는 점입니다. 왕조를 세운 지 16년이 지났지만 건국 공신들은 여전히 왕권에 맞서는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했습니다. 둘째, 기생이나 여성은 법 앞에서 약자였다는 점입니다. 가이아는 명백한 피해자였지만 형벌을 받았고 가해자인 김우는 공신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 특히 기생과 같은 천민 신분의 여성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태종도 아직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왕권도 실제로는 여러 세력과의 타협과 균형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한 기생을 둘러싼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 초기 정치 구조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가이아라는 여인은 앞으로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이아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1413년 태종 13년에 그 이름이 다시 실록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맥락에서였습니다.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태종이 한 성부 관리들이 사용하는 음악을 가이아에게 하사했다고 나옵니다. 음악이란 관리들이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막사나 천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찮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신경 써서 하사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가이아가 궁중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도 태종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6년 전 두 무장의 다툼에 휘말렸던 기생이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일까요? 태종이 가이아를 궁중으로 부른 이유는 그녀의 뛰어난 가무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태종은 원래부터 궁중연회에서 가이아의 공연을 자주 보았고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춤은 태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녀를 궁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시대의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도 왕의 후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조와 태종 시대에는 기생 출신 후궁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종 이후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유교 이념이 강화되면서 신분 질서가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1414년 태종 14년 가이아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종이 그녀를 해선 옹주로 책봉한 것입니다. 옹주는 왕의 후궁에게 주어지는 정식 칭호였습니다. 이것은 가이아가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궁녀가 아니라 공식적인 후궁의 지위를 얻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보천의 기생에서 조선 국왕의 후궁으로 가이아 또는 해선 옹주 홍씨의 신분 상승은 실로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봉은 조정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신하들, 특히 유교 이념을 중시하는 사원부와 사관원의 관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생을 후궁으로 삼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가이아는 과거의 두 무장의 다툼에 휘말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이 이미 한양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여인을 후궁으로 책봉하는 것은 국가의 채통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세종 10년, 즉 1428년의 기록입니다. 이때는 이미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세종이 왕위에 있던 시기입니다. 사원부의 관리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태종에 대한 불경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상소에서 신하들은 기무와 다툰 첩은 바로 창기가이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가이는 가이아를 가리키는 다른 표기입니다. 그들은 그녀는 나중에 태종이 노래를 잘한다고 하여 궁중에 들였고
총애하여 마침내 옹주로 봉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름이 안팎에 자자하게 들려 아는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은 이 표현이 선왕인 태종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계생, 안승선, 송포, 조서강, 김경 등 상소에 참여한 관리들을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신하로서 선왕에 대해 휘피 즉 삼가야 할 말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선 옹주 책봉이 당시에 얼마나 큰 논란거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종이 죽고 14년이나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신하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정도였으니까요. 해선 옹주로 책봉된 지 1년 후인 1415년 태종 15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선 옹주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 황주 목사 염치용이었습니다. 염치용은 노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그는 민무회를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염치용은 매우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염치용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부리던 종 서철 등이 큰 부자인데 이들이 해선 옹주와 영의정 하륜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두 사람이 태종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서 서철 등이 내섬시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섬시는 궁중의 재정과 물품을 관리하는 중요한 관청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무회는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충녕대군은 다시 아버지 태종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태종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태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과 시첩의 말을 듣고 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말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판단력과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이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왕실의 권위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종은 즉시 염치용과 민무회를 하옥시켰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죄였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만으로는 해선 옹주가 실제로 뇌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추측해보면 해선 옹주가 궁중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가 태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 왕에게 첩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물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그런 소문이 나돌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해선 옹주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태종실록에 그녀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1415년의 뇌물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해선 옹주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만약 왕자나 공주를 낳았다면 실록에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흔적은 역사 속에서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해선 옹주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태종의 다른 후궁들에 비해 알려진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몇 작품에서 그녀를 재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용의 눈물의 원작인 월탄 박종화의 소설 세종대왕에서는 해선 옹주가 꽤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서 그녀는 강계 출신의 기생으로 이숙번이 태종에게 바친 것으로 나옵니다. 소설 속에서 해선 옹주는 경영군을 낳고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세자의 비행을 드러내려 가진 공작을 펼칩니다. 폐세자가 결정되면서 자신이 세자의 어머니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충녕대군이 새 세자로 결정되면서 좌절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적 상상력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해선 옹주는 자녀가 없었으니까요. 웹소설 신영궁 주전에서는 홍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후궁이 된 후 은근히 신영옹주 아지를 도와주며 태종 사후에 조용히 대궐을 떠나 사라진다는 설정입니다. 해선 옹주 홍씨의 삶은 조선 초기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신분 이동의 가능성입니다. 기생이라는 천민 신분에서 왕의 후궁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아직 완전히 경직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조선 초기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분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신분 상승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여성의 위치입니다. 해선 옹주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남성들의 욕망과 권력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황상과 기무의 다툼에서 그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습니다. 비록 후궁이 되어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그것도 결국 왕의 총애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권력의 역학관계입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지만 아직 공신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기무가 처벌받지 않은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해선옹주 책봉을 둘러싼 신하들의 반발은 왕과 신하 사이의 긴장관계를 드러냅니다. 넷째, 유교 이념의 강화 과정입니다. 기생 출신 후궁을 둘러싼 논란은 조선이 고려의 개방적 풍조에서 유교적 엄격함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해선옹주 홍씨 가이아. 그녀의 노랫소리는 한때 궁궐을 울렸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사건 몇 줄의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기쁨과 슬픔을 느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조선 초기를 살았던 한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보천의 기생에서 시작하여 왕의 후궁이 되기까지 해선옹주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비록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녀 역시 그 시대를 살았던 생생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해선옹주가 불렀던 노래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것만 같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그 시대 한 여인의 삶을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